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히라가나를 버리고 한글만 배우겠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미나미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혜정이라고 해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외할머니 집에서는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고 학교에서는 벤토와 오니기리를 먹으며 일본어를 사용했죠.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특별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물론 초등학교 시절에는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친구들 중 일부가 저를 조센진이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미나미야, 너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냄새가 나냐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혜정이고 김치 냄새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의 향기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자랑스럽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아버지는 제1교포 2세로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본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유학 온 1세대였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언어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죠. 두 개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두 개의 세계를 가진다는 의미라고요. 주말마다 우리 가족은 한국문화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저는 한글을 배우고 한국 전통 춤과 노래를 익혔습니다. 다른 제1교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중 정체성을 이해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 사용했어요. 부모님은 두 언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길 바라셨죠. 저녁 식사 때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시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기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가와 부산의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은 항상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여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촌들과 함께 놀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했죠. 그때마다 저는 제 뿌리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제 본명이 김혜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물론 가끔은 제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본식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외모 때문에 가끔 외국인 취급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경험조차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라온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정체성이 갑자기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본 전역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니까요. 등교 첫날, 여름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 친구 유키가 달려와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죠. 미나미, 너 혹시 이 노래 알아? 그러고는 자기 휴대폰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틀었어요. 그 순간 너무 웃겼어요. 그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듣던 곡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 작은 유명인사가 됐어요. 갑자기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국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한국 드라마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어를 발음할 때 제 도움을 자주 청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 한국 이름인 혜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처음에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전에 제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놀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달까요? 한국어 학원에도 갑자기 일본인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제1교포 아이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반 이상이 일본인 학생들이었죠. 학원 선생님은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에 놀라셨지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직접 작은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었죠. 스터디 그룹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창제 원리, 한국의 역사,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했죠. 친구들에게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줄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보람찼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우리 스터디 그룹이 한국문화관을 열었어요. 김치 시식회, 한복 입어보기, 한글 이름 써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가끔 제 스터디 그룹에 오셔서 전통 과자를 가져다 주시곤 했죠. 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해요. 후에 말씀하시길 자신이 어린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이전에는 막연하게 국제 비즈니스나 무역 쪽을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꿈이 생겼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입시 기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제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가끔 지칠 때면 한국어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그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합격 발표일 도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 수험 번호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셨고 할머니는 특별히 송편을 만들어 주셨죠. 그날 밤 저는 제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마지막 봄 방학, 저는 서울에 있는 고모댁에서 2달을 보냈어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언어교육원에서 집중과정을 수강했고 주말에는 고모와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죠. 경복궁, 북초나 농마을, 제주도까지. 그 2달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도쿄대학교 입학식 날,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설렜죠.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캠퍼스에 들어섰어요. 주변에는 저와 같은 표정의 신입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입학식이 끝나고 국제관계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O 60명 projeto 정도의 Juntos 동기들과 Educar, que 함께 큰 premia todas 강의실에 as áreas da 모였죠. educação. 자기소개 시간,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미나미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혜정이에요. 자기소개가 끝나자 몇몇 학생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타나카라는 여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K-팝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첫 수업이 시작된 날 국제관계학개론 수업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세계 각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주요 사례로 들으셨거든요. 한류가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용기를 내서 나카무라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다음 주에 연구실로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기쁨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활 첫 주가 지나고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어요. 수많은 동아리 부스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었죠. 저는 당연히 한국 관련 동아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도쿄대학교에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어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심지어 러시아 문화 연구회까지 있었지만 한국 관련 동아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의 스터디 그룹 경험을 살려서 더 크고 체계적인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나카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한글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목표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일본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었죠.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나카무라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제 아이디어를 설명드렸더니 교수님은 매우 지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동아리 고문 교수를 자청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복잡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셨죠. 나카무라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한글의 바람 동아리는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회원을 모집할 차례였죠. 우리는 캠퍼스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SNS에도 홍보했어요. 첫 모임 날짜를 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첫 모임 당일 저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한류에 관심 있는 일본 학생들이었지만 유학 온 한국 학생들도 몇 명 있었고 심지어 중국, 대만, 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아리의 취지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매달 한 번씩 한국 영화 상영회나 문화 워크샵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죠. 또한 학기 말에는 한국문화제를 개최하여 캠퍼스 전체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많은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쳤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는 사토라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다고 했어요. 한국어가 유창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죠. 또 다른 학생인 김민수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으로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한일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글의 바람 운영진이 되었어요. 저는 회장을 맡았고 타나카는 부회장, 사토는 한국어 교육 담당, 김민수는 문화행사 기획을 맡기로 했어요. 각자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된 거죠. 첫 번째 정식 한국어 수업은 대성공이었어요. 사토가 기초 한글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모든 회원들이 진지하게 참여했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김민수가 준비한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저의 대학 생활도 바빠졌어요. 수업과 과제로 이미 바쁜데 동아리 운영까지 더해지니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나카무라 교수님이 제게 한글의 바람 동아리 활동을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학생들의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해 교수님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글의 바람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죠. 특히 한글과 일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적 맥락과 디지털 시대의 언어가 어떻게 문화, 교류의 도구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발표 당일 저는 긴장한 채로 강단에 섰어요. 앞에는 학과 교수님들과 선배, 동기들이 앉아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한글의 바람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교수님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러 질문과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활동이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의미 있는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바람 동아리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던 한국어 수업을 2번으로 늘려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성장통도 있었습니다. 회원이 100명을 넘어가면서 관리가 힘들어졌고 동아리 공간도 부족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미야모토 교수님이라는 역사학과 교수님께서 저희 동아리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거든요. 교수님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갈등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만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문적 균형을 해친다고 주장하셨어요. 학생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 동아리는 잠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그저 문화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운영진들과 밤새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결국 저희는 동아리의 방향성을 약간 수정하기로 했어요. 한글의 바람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활동 범위를 확장해서 한일 문화, 비교 연구와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학술적 탐구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미야모토 교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교수님께 저희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렸어요. 놀랍게도 미야모토 교수님은 저희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일 역사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죠. 교수님의 관점도 배움으로써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다른 의견과 시각을 받아들이고 더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죠. 이제 한글의 바람은 단순한 한국 문화 동아리가 아니라 한일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하는 학술 동아리로 거듭났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희는 첫 번째 큰 행사인 한일 문화의 밤을 개최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음식, 음악, 의상, 게임 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였죠. 미야모토 교수님도 참석하셔서 한일 역사에 대한 짧은 강연을 해주셨고 나카무라 교수님은 현대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꿈꾸던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이 시작되면서 한글의 바람 동아리는 도쿄대학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회원 수는 150명을 넘었고 일본 전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세다 대학교와 게이오 대학교에서는 비슷한 동아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로 발음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잖아요. 그렇다면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어떨까? 일본어 학습자들이 발음을 더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운영진들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지만 토론을 거듭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언어 실험을 넘어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를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어의 각 음절을 한글로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표기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타나카는 일본어 언어학을, 사토는 한국어 발음학을 맡아 연구했어요. 저는 두 언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연구한 후 우리는 첫 번째 한글로 쓰는 일본어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초안 수준이었지만 일본어의 기본적인 표현들을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 가이드를 제공했죠. 이 가이드북을 동아리 회원들에게 배포했고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 가이드북을 굉장히 유용하게 여겼죠. 한글로 적힌 일본어 표현들이 발음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생들도 두 언어의 발음 체계를 비교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소식이 학교 신문에 실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생 활동을 넘어 언어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해 주셨죠. 심지어 언어학과의 타니구치 교수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시며 조언을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자들은 이런 접근이 일본어의 고유한 표기 체계인 가나와 한자의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언어 순수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것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더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학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를 확장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가이드북을 넘어서 실제 일본 문학 작품의 짧은 구절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하루키 무라카미의 소설 구절부터 일본 전통시까지 다양한 문학 작품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발음을 오디오로 녹음했어요.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사고방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문자로 표현될 때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같은 음악을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선율은 같지만 그 질감과 느낌은 달라지는 거죠. 학기 중반, 우리는 한글과 일본어의 만남이라는 특별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이 워크숍에서는 한글로 쓰인 일본어 텍스트를 함께 읽고 두 언어의 발음 체계를 비교하며 서로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타 대학에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한 일본인 참가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글로 적힌 일본어를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요. 반대로 한국인 유학생은 이 방법으로 일본어 발음을 익히니 훨씬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실험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가 도쿄대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심지어 교토대학교에서도 저희 동아리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저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죠. 그렇게 대학 간 교류회가 시작되었어요. 매달 한 번씩 다른 대학에서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4개 대학으로 시작했지만 한 학기가 지날 무렵에는 10개 대학으로 늘어났어요. 일본 전역에 작은 한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은 제가 이런 활동을 주도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죠.
자신이 어릴 때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딸이 한국 문화를 일본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 감회가 남다르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뭉클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 세대를 뛰어넘는 화해와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한일 언어 문화 캠프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3일간의 캠프를 기획했죠. 캠프에서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집중 수업, 한일 문화, 비교 워크샵, 그리고 물론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의 확장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캠프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장소 섭외부터 프로그램 기획, 참가자 모집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운영진들과 밤샘 회의를 여러 번 했고, 때로는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팀이 되어갔습니다. 캠프 참가 신청이 시작되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 왔어요. 계획했던 100명 정원이 이틀 만에 다 찼고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죠. 저희는 급히 계획을 수정해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캠프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어요. 다양한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등록을 하고 있었죠.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문득 이 모든 일이 제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캠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역시 한글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 좋아하는 일본시, 노래, 가사 등을 한글로 표기해보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문자로 표현될 때 새로운 리듬과 울림이 생겨난다는 것을 경험하며 놀라웠죠. 한글이 아닌 한국어를 더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두 번째 날 저녁에는 한일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 그리고 K-팝 메들리 공연도 준비했죠. 참가자들은 서로의 언어로 인사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참가자들이 캠프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일본인 학생이 말했죠.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다고요. 또 한국인 유학생은 일본어를 한글로 배우면서 발음 공포증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바람 동아리가 일으킨 작은 물결이 이제는 도쿄대학교 전체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급증이었어요. 학교 언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가 개강 첫날에 모두 마감될 정도였죠.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제관계학과, 언어학과, 역사학과 등 여러 학과의 교수님들이 매주 모여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미야모토 교수님도 참여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처음에 저희 동아리에 부정적이었던 분이 이제는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식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메뉴판에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추가되었고 매주 수요일은 한국 음식의 날로 지정되었죠. 학생들은 줄을 서서 한국 음식을 맛보려고 했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한국 관련 서적과 자료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어 교재는 물론이고 한국 역사, 문화, 경제에 관한 책들도 인기였죠. 도서관 측에서는 한국 관련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특별 예산을 배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행정실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도쿄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주간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생 대표로 기획위원회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거였죠.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너무 기뻐서 바로 수락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교수님들과 행정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구성되었어요. 저는 유일한 학생 대표였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죠. 첫 회의에서 한국어 주간의 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어요. 교수님들의 제안은 주로 학술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저는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한국어 주간은 학술과 문화의 균형을 이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어요. 한국어와 한글의 역사에 관한 특별 강연, 한국 영화 상영회,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샵, 한국 음식 체험, K-POP 댄스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포함되었죠. 물론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 전시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한국어 주간이 시작되기 전 캠퍼스 전체에 한글로 된 포스터와 배너가 걸렸어요. 학교 신문에서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심지어 지역 뉴스에서도 이 행사를 소개했죠. 저희 동아리 회원들은 행사 스태프로 참여하여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드디어 한국어 주간이 시작되었고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개회식에는 한국 총영사님도 참석하셨고 도쿄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환영사를 하셨죠. 제가 학생 대표로 짧은 연설을 했는데 정말 떨렸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언어와 문화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 말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쿄대학교 합창단의 한국어 노래 공연이었어요. 그들은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한국어로 불렀는데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심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죠.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샵도 대인기였어요. 한국에서 초청된 캘리그라퍼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시간이었죠. 많은 일본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작은 액자에 담아 기념품으로 가져갔어요. 한국어 주간의 마지막 날 한일 언어 교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언어학, 국제관계학,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고 저도 학생 패널리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토론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언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미야모토 교수님의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처음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셨고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다고 하셨죠. 이런 공개적인 고백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어 주간이 끝난 후 그 영향력은 계속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정규 커리큘럼에 더 많은 한국어 강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한국학 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제안해주신 한일 언어 교류를 주제로 한 졸업 논문 계획이 학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연구를 통해 저의 활동이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국인 정체성이 이제는 도쿄대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작은 한글의 바람이 이제는 한국어라는 강한 바람으로 변해 도쿄대학교를 넘어 일본 전역으로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맞이했어요. 4년 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안고 입학했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네요. 졸업 논문 발표회가 열렸어요. 한일 언어 교류 한글로 쓰는 일본어 프로젝트의 교육적 의의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죠. 지난 2년간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두 언어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교수님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 논문은 학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어요.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할머니가 참석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을 널리 알리다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글의 바람 동아리는 이제 제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타나카가 새 회장이 되었고 회원 수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동아리가 생겨났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되었어요. 작은 씨앗이 이제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난 거죠. 가끔 도쿄대학교를 방문하면 캠퍼스 곳곳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볼 수 있어요. 강의실 칠판에 남겨진 한글 메모, 식당 메뉴판의 한국어 설명, 도서관의 한글 안내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도쿄대학교 시절은 정말 특별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두 문화 사이의 가교를 놓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한글의 바람, 한국어의 바람이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